시사구말리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주말 지나고 나면 정말 뉴스가 쏟아집니다. 쏟아져. 네, 대한민국은 이슈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 하나씩 좀 짚어보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여러 가지 주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실시간 검색어 장악했던 그 뉴스가 있는데 그 국회 개원식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국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일이 있었죠. 이 남성 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말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정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경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한 부분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영장 청구까지.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 결국 이제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했는데 영장 청구 자체도 조금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좀 기다리면서 청와대에서 뭔가 메시지가 좀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어땠을까. 네. 제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구속까지 필요하겠느냐. 예. 뭐 선처 바란다 이런 정도 메시지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뭐 개인적으로 그걸 또 바라기도 했고. 그런데 뭐 경찰이 결국 이제 구속영장 너무 빨랐다 그러면. 예. 한 거고 뭐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관련한 사항이고 하니까 예. 국가 원수에 어찌됐건 뭐 안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뭐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이제 갖고 이제 임한 것 같은데 약간 국민 정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윤희웅 센터장께서는요. 이것은 뭐 대통령이 이제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든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든 어쨌든 이제 최고 이제 리더십을 뭐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경호팀들의 이제 임무인데 그것이 좀 소홀히 됐다는 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이제 법적 절차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허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후에 또 하면 그 전례를 들어서 어떤 또 대통령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를 던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무법 상황들을 계속 국민들이 이제 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법적 절차대로 처벌의 절차를 가져가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이제 처벌 같은 경우는 선처를 하는 것을 어쨌든 메시지에서 하게 되는 과정들을 가야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거 넘어가게 되면 반복될 수 있다는 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듯 같은 듯 예. 그러네요. 뭐 그렇죠. 하지만 경호가 좀 열린 경우라고는 하지만 이게 뚫린 건 좀 잘못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전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청와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돼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호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7월 임시국회 8월까지 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갔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 대표 연설이 오늘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일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핵심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국형 뉴딜을 어쨌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두 번째는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행정 수도를 완성하는데 국회 정부 부처 이제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를 포함해 가지고
가지고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정부의 이제 뭐 정책들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이것들 원내대표가 진상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어쨌든 진일보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민들 관심에서는 어쨌든 뭐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제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것 이것은 좀 신선하게 여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동안 많이 얘기됐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을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옮길까요? 저는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1대 국회 안에. 가능하면 뭐 빨리 할수록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그 이야기는 부동산 이제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결국은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청와대하고 국회도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다 옮기자. 네, 그 네.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국회 공무원 했는데요. 네. 국회 공무원 하던 그 당시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옮겨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때 마침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제가 생각하기로는 화두를 잘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뭐 거의 뭐 서울에 와서 그냥 출장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로 양쪽 오가면서 그 비효율성도 엄청나고 그래서 국회도 이제 일부 회의를 가서 뭐 세종시에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제2의 국회를 거기다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그 약간의 편법 같은 걸 쓰는데 국회는 저는 당장 옮겨야 된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요. 제2의 국회를 두고 이거 말고 그냥 그죠? 아예 다 옮겨야 된다. 예, 아예 이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청와대 부분도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옮겨서 행정수도 자체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부동산 지금 현재 이 서울 집값 상승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행정수도 시즌 2가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수도권 집중 문제가 뭐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만한 것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어쨌든 관심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옮겨가는 것에서 예전에도 보면은 거부감들이 크지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청와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 서울에 상징적인 수도 서울에 사는데 청와대 옮겨가게 되면 수도 자체의 기능이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뉴욕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제 신뢰들이 나오지만 꼭 그런 이제 뭐 중앙 정부 이제 기관이 명확하게 뭐 백악관 같은 것도 있지 않아도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들이나 이해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청와대도 세종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서울 시민들이 과거만큼 10년 전에 엄청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 반발이 지금은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 네. 그때는 부동산 때문에 이게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또 부동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판결도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거는 재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2일 수요일부터는 대정부 질문 사흘 동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정부 질문하면 통합당 쪽에서 저격수 배치해가지고 아주 송곳 질문하겠다. 검증하겠다. 뭐 이런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원구성 협상에서 뭐 거의 빈손으로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본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잖아요. 네.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하여튼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정부 질문이야말로 모든 언론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보도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화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거리는 많잖아요. 사실 네, 네. 최근에.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야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인국공 사태 비롯해서 뭐 이 뭐 펀드 관련한 그런 뭐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그 사태도 있죠. 또 부동산 문제 있죠. 또 최근에 박원순 시장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호기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정당 지지율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하니까 더욱더 아마 가속도를 붙이려고 네. 애를 쓰지 않을까. 그런데 네. 꼭 이럴 때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보면 말실수가 나오거나 이래갖고 역풍을 또 유발하는 경우가 또 있단 그야말로 말이에요. 헛발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원내 그 지도부가 주의를 잘 하지 않으면 예.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의 또 이제 이런 발언들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어제 KBS 아침 일요신대에 나오셨죠. 시사 프로에 네. 나와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현직 총리가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다, 신중하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아서 얘기 나왔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여권의 이제 인사들이 각자 본인의 이제 소신, 본인의 입장들을 좀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공세도 심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유력한 인사들이 본인의 입장들을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라든가 정부 입장에 한결같은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혼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할 텐데요. 지금 먼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 안에서 야권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대정부 공세를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인사청문회와 맞물려서 일단은 그 타겟을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이제 지금 상임이라든가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의석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 사망 경위, 뭐 추행 의혹 이제 이런 것들 논란이 돼서 아마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 청문회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청문회 같은 식으로 전개되고 아마 그것이 쟁점이 상당히 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청와대가 과연 이제 이 그 피소 사실을 알았느냐, 알려줬느냐 이제 이런 타겟을 아마 청와대로 놓으면서 좀 주목도를 높이고 정치적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각종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독립적으로 이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또 어디서 또 뭐가 또 뇌관이 터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글쎄요.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의 뭐 제1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네. 역시 야당 쪽에서 뭔가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을 이제 들고 나오느냐 마느냐 이제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김창룡 그 경찰청장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도 보니까 의혹 제기만 막 많이 할 뿐이지 뭔가 스모킹건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전에 봤더니. 그래서 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박원순 청문회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뭐 과연 이 성추행 의혹 관련 부분도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시작해서 뭐 유출 관련해서 뭐 그런데 사실은 좀 매섭게 몰아세우려면 유출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추가 정보를 좀 가지고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이 성추행 의혹 관련한 부분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서울시 그 시장실 내에서 있었던 뭔가 이런 증거들 제보자를 좀 확보를 해서 뭐 이런 걸 뭐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매섭지는 못하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 그러면 향후 인사청문회도 좀 비슷한 상황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약간.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언론에서 뭔가 흘러져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작 그 청문회 당일날 의원들끼리 질의가 있는데 크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스모킹건이 없으면 그냥 끝내고 나면 별로 또 이슈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경찰청장 말고 말씀하신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인데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한 명은 현직 의원이고 한 명은 전직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의원 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 불패는 이번에는 없다라고 이제 야권에서 벼른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실제 의원 출신이라든가 현직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통과가 뭐 거의 대부분 됐거든요. 또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야당이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네.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 제기할 만한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논란들은 뭐 일정 부분 감수하고서로 또는 이제 대북 강경론이 지금 필요하다, 강경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남북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그 소신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남북관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어쨌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땐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하고 빨리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다소간 흠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런 이제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것을 아주 부적격 사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에 어떤 비리가 있었던 인물들만큼 대중 여론이 나빠질까에 대해서는 좀 저도 회의적이긴 합니다. 현재까지 뉴스를 나온 걸 보면은 이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의 아들 스위스 그렇죠. 유학 문제라든가 예, 유학 문제보다 병역 문제. 병역 문제가 네. 사실은 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이게 있고 박지원 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병역 문제, 학력 문제에다가 또 개인 간의 지금 채무 관계가 예, 지금 뭐 또 5천만 나왔어요. 원을 이제 빌렸는데 아직까지 안 갚았다. 뭐 예, 이게 예. 사실상 정치 자금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병역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할 수 있죠. 이인영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이제 그 악재 중에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싶긴 한데 그것 역시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 과정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뭔가 스모킹건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예, 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 워낙 또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고. 과거에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 불러 들여가지고 이슈 제기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많이 검증이 이제 되기도 하고 실제로 됐다라고 좀 전제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제기된 정도의 의혹 가지고 이거를 그 이슈 제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일각에서 박지원 후보자를 뭐 북측에서 요구해 갖고 뭐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제 외국 외신에서 일부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있다.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그냥 임명됐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만약에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만약에 노린다. 네, 야당이.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킬들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작은 거 그다음에 점점 의혹 키워서 큰 거 가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큰 거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 열어보니까 그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론이 사실은 휘발성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뭐 박지원 후보자한테 지인한테 5천 원을 빌려서 몇 년 4년 가까이 안 갚았다. 그건 맞는데 국회에 다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세가 되냐. 그러니까 맨 처음엔 또 적과 내통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북한과 내통한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쨌든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뭔가 파괴력을 지닐 수 있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계가 되나요? 정보위인데.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에 따라서 네. 이제 그러니까 국회 방송은 이제 다 중계를 하죠. 일단은 기본 하는 거고 지상파나 뭐 또는 이제 다른 그 뭐 종편 같은 데서도 중요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정보위에서 이제 따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공개 폭은 아마 다른 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부동산 또 그린벨트 정세균 총리 말씀 좀 해 주셔서 바로 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비난이 좀 많이 있고 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지금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뭐 후속 입법 같은 것들 해야 되는데 평가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정훈 평론가께서 먼저. 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평할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정치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런데 뭐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대한민국 국민 사실은 다 모두가 본의 아니게 부동산 전문가가 전문가라고 되잖아요. 하죠. 반전문가.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금의 문제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있다.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정부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초기부터 접근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부동자금을 선순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그런 거시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 예. 그야말로 이 부동산 대책으로만 접근한 것이 이게 좀 문제였다. 그러니까 시중에 갈 곳 없는 돈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어디로 투자를 될 곳은 없고.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그런 이 부동자금들이 산업자본 쪽으로 흘러들고 그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내 이제 산업도 발전시키고 이쪽으로 우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가 이제 부동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데 그 자금의 흐름을 그렇게 조정하고 이제 선순환시키는 그 방향보다는 기존의 그냥 부동산 대책, 뭐 공급을 확대하고 네. 또 뭐 세금으로 보유세를 올려서 뭐 이렇게 하고 투기를 좀 막고 이런 쪽에 너무 그 집중했다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오류가 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쓸 수 있는 그 카드는 지금 다 쓴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약이 무효인 이제 그런 그 실제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지금 온 것 같고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초기 대책이 좀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식이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냐면 이거 영원히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불안해지잖아요. 예. 그럼 빨리 집을 우리 애들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 되겠네. 막차라도 타야 되겠네. 예, 또 2030 세대들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네. 지금 그 국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를 어떻게 되돌려 놓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찔끔찔끔 이런저런 대책 내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야말로 한 방에 딱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카드가 필요한데 그 카드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자금의 선순환 네. 이 카드가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지금 그린벨트 회의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왔습니다. 윤희영 센터장님 그 여론조사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린벨트가 지금 처음에 이제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제 YTN 의뢰받아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17일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자동답 방식으로 했는데요. 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네.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어요. 예.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60.4%,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거든요. 이 정도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정도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30대와 40대잖아요. 네. 근데 30, 40대에서 특히 70% 내외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정부가 고민이 빠질 때는 뭐냐면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데 자기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것에 반대할 때이거든요. 더 반대할 때.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30, 40대들이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불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이 더 높게 되니까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막판에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마지막 카드거든요. 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도 집값이 안 잡혔을 때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지금의 집값 상승이 단순히 공급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 조사 결과들은 네. 다른 방식들 정책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지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에선 정세균 총리도 어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린벨트 해제를 무조건 이제 지금 강행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답한 이유가 있어요. 예.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다. 네. 실제로 효과가 없었어요, 사실. 이전에 해봤으니. 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강남에 뭐 내곡동 그 일대 땅 좀 일부 풀어서 네. 보금자리 주택 했잖아요. 했죠. 예.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보금자리 주택 그 다 그 입주한 분들은 로또 맞은 격이 돼 버려서 3배 이상 올랐다. 3배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혜택은 소수만 보고 결국 강남 집값 잡았나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약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보고 있듯이 강남 집값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보금자리 주택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긴 건데 그거 사실은 정책 실패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자,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하게 되면요. 이득 보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린벨트 내 기존에 땅 가지고 있던 분들. 그다음에 거기 뭐 예를 들어 뭐 보금자리 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 짓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에서 거죠. 어떤 결정 내릴지 좀 지켜보겠고요. 또 그린벨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우성님, 저는 그린벨트 해제 찬성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저부 서민 임대 아파트로만 하길 바랍니다. 7472님, 그린벨트 풀면 또 지역의 집값만 올라갑니다.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셨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두 분과 말씀 나눴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